이어지는 한일 갈등이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움직임부터 보면 일본은 외교상 공세를 강화하며 추가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날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 정부를 우선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말입니다. 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한 고노 외상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출자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남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보복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까?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는 곧 추가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한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안지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리 정부 반응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안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외교적 노력이 아직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꽤 강경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 우대국,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일본의 의견 수렴이 오는 24일 끝나는데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배제 반대 의견서를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00여 개 핵심 품목이 추가로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일본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대응책들 좀 보니까 연장 근로 허용이 있네요. 네, 규제 소재 대체가 시급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화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등으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 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 개발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기업들이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등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관련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대비해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정부 대응책 앞서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결국 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R&D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R&D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더 하고 덜 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키워나가고 이런 로드맵이 있었다라면 항상 땜빵식 처방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땜빵식 처방이다.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 이번 대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소업체가 만약 정부 지원만 믿고 국산화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우 상황이 변해서 결실을 보기도 전에 일본의 무역 규제가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다면 해당 기업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력 구조와 이 기술력 수준을 제대로 점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일본에서 이 추가 제재를 바로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정작 그런 움직임까지는 없었네요. 네, 오늘 일본 외무상과 이 청와대 간 이 담화 반응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 대결과 비판이 주를 이뤘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도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보복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언급은 서로 외교적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여기에 일본의 지금 참의원 선거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앞으로 일본의 경제 압박은 또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외경책연구원 세미나에서 남기정 서울대 이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플래그십 사업인 이 수소 경제를 겨냥한다든지 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까지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뿐 아니라 이 정부가 육성에 나서고 있는 이 신산업까지 일본의 압박이 단계별로 전략별로 강화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향한 불매 운동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일본산 약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이미 끝난 세일 기간을 갑자기 연장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약사 이석진 씨는 어제 하루 꼬박 약국 서랍에서 일본 의약품을 치웠습니다. 처분하려 모아둔 일본 약만 8박스. 이 씨는 안내문을 통해 일본 약 판매 중지와 대체 가능한 국산 의약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반 약 관련해서는 일단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약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약이 있으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불매운동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 일본계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매운동과 관련해 일본 의약품 판매량과 반품 수량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의 첫 타격을 받았던 일본 맥주는 실제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7월 첫째 주 10%대였던 매출 하락이 점점 커지더니 이달 들어 4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번질 대로 번진 가운데 일본계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이미 끝난 여름 세일을 갑자기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번 세일까지 합치면 한 달 내내 할인 행사를 하는 셈입니다.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다 본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세일 기간까지 늘리며 고객몰이에 나섰지만 금요일 오후 유니클로 매장에선 손님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일본 유니클로 본사 임원은 불매운동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소재들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주 포럼에서 이 소재들 중 불화수소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기업도 불화수소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최태원 SK 회장은 만들 수야 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불화수소의 품질은 왜 중요한 걸까요? 반도체는 수백 가지 공정으로 만들어지지만 단순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 보시면 자주 볼 수 있는 원판인 웨이퍼입니다. 첫 단계는 우선 이 웨이퍼에 감광액이라는 물질을 바르고 회로 모양으로 빛을 쏘는 겁니다. 감광액은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회로 패턴만 남겨서 일종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 그림을 따라서 회로를 파내는 건데 여기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이 됩니다. 불화수소는 이 그림이 그려진 회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녹여서 회로를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공정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깎아내는데 약간의 이물질만, 그러니까 불화수소에 약간의 이물질만 들어가도 결국 이렇게 잔여물이 깔리게 돼서 불량품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가 최대한 높은 99.999%의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건데 일본이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정에 정확히 얼만큼의 순도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제 불화수소보다 약간 순도가 부족해도 문제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국산이나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실험하는 중이고 만약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벌써 오늘이 마지막인데 본회의는 아직도 열리지 못한 거죠? 네, 조금 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요. 예. 이 회동 후 밝힌 의사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는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추가 경정 예산안의 충실한 심사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대일본 수출 규제 결의안 처리 또 원내대표 재회동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추경안을 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경제 현안들이 좀 계속 지연이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뭐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좀 짚고 가보죠. 일단 대표적인 게 추경안이고요. 또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우선 탄력근로제를 좀 예로 들어보면 야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 그리고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되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해야 하고 이 선택근로제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계속 야당과 충돌해 왔습니다. 또 추경안의 경우에는 야당은 정부 추경안을 두고 총선용 추경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선심성 정책 예산은 걷어내고 재해와 관련된 추경만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여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과 재난 복구에 쓸 6조 7천억 원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3천억 원을 추가해서 총 7조 원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계속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 탄력근로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이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면 정부의 계획에도 좀 차질이 많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하는 성격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예. 추경이 무산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제시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내외 기관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추경의 성장률 견인 효과가 포함돼 있어서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성장률 견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는 추경안에 그 일본 규제 대응에 대한 예산도 포함을 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일본 규제 대응에 대한 업무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현대차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전 울산 공장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측에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의 사항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화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파업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임시 대의원 대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짓고 중노위도 쟁의 조정 중지 처분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에 개발한 엔진을 하반기부터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총 지도부가 만났죠. 이 김 실장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후 4시 반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의 방문은 전날 급하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7일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명한 노동존중 협약서를 꺼내 보이는 등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포기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작부터 무겁고 쓴소리도 해야겠다며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놓는 등 정부가 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에서 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훈풍이 분 겁니다. 유동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오늘 주가 어땠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코스피는 미중 무역 분쟁과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오늘 미국의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앙이 불거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예방적 조치들을 취하는 게 낫다는 말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전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전 거래일보다 1.35% 오른 2094.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자금이 관망세를 보이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반도체 업체들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자극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일회성이 아니고 추가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2012년 때처럼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2원 50전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174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174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만 오늘 오른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여기에 부품 소재 수출이 부진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1.97%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전날 대폭 하락에 따른 반동 매수가 나오고 미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오늘은 2% 급등한 21,466.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미금리 인하 기대감과 해외 자금의 대거 유입에 따라 4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날보다 0.79% 오른 2,924.2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리의 방향성이 저금리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 여윳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투자자라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재테크 전략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에 투자를 좀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취재를 위해서 오늘 은행 고객들 자산 관리해주는 PB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현재 국내 기업들의 주식 투자하는 거는 대외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대형 해외 IT 기업들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어느 한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PB들은 추천했습니다. 또 투자 전문가들은 ELS라고요. 주가 연계 증권인데 그중에서도 리자드형을 추천했습니다. 이 상품은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데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ELS가 기초자산 가격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리자드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상환 확률이 빠르거든요. 보통은 이제 배리어가 90, 90 이렇게 시작되는데 85, 75%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ELS 이야기 들으면 당장 화들짝 놀라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 말씀하신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정기예금에 좀 넣어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는 좀 만기에 그 예금 만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금보다는 좀 단기로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1년짜리 예금 또 3년짜리 정기 예금 같은 장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3개월짜리 또 6개월짜리 같은 1년 미만의 정기예금 상품도 많거든요. 여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채권에 투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PB들은 추천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내 채권 가장 위험 등급이 낮은 그 6등급짜리 채권을 해도 기대 수익률이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2.5에서 한 3.3%까지 이 정도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또 신흥국들도 금리가 같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가 된다면 지금 글로벌 채권도 그 위험 등급은 조금 더 높지만 수익성은 연 한 4% 정도까지도.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가 많이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전자산 그리고 금 이런 것들에 사람들 관심이 높은데 이 자산들 가격대는 좀 어떤가요? 우선 안전자산 하면 바로 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금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실물로 사들여서 사고 파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금값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들일 때 부가세 10%에다가 사는데 5%를 내야 되고 또 파는데도 세금을 5%를 내야 돼서 이걸 다 합치면은 총 세금을 20%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물 투자보다는 금과 관련된 투자 상품, 그러니까 금 통장이라든지 금 펀드라든지 금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일주일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0.3% 올랐던 지난주보다 절반 넘게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으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24번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정부 역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전일로에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파장,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까지 더해진 건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서귀포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진도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서 오후에는 여수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저녁에 포항을 거쳐 동해상으로 점차 진출하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최고 700mm 이상의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과 폭우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